머신러닝, 딥러닝, 인공지능을 공부할 때 미분을 왜 하는 것인지, 고등학교 학창시절 때 지겹게 공부하는 이 미분이 도대체 인공지능 기술들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란 무엇일까요? 함수에 대한 정의를 2개 정도 가져와 보았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두 번째 내용이 훨씬 간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내용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입니다. 집합 x의 원소 x 한 개에 대해서 집합 y의 원소 y 한 개가 대응하는 관계, 그것을 함수라고 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입력값 x, 입력값이라고 제가 지금 얘기했는데요. 입력값 x에 의해서 출력값 y가 결정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아래 그림과 같이 입력값, 인풋이죠. 입력값 x가 어떤 함수 f에 들어갔을 때 그 함수 f에서 제공하는 결과값, 여기서는 그 결과값을 f 괄호 열고 x라고 표기를 하고 있어요. 입력값 x를 취해서 나온 결과물이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 결과값을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데, 즉 입력값 x에 의해서 출력값, 이 녀석, 이게 지금 여기서 y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동일한 녀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출력값 y가 결정되는 것, 그것을 함수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서 얘기하는 모델이라는 그 용어가 지칭하는 것도 함수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그 함수 그림을 또 다시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위에서 입력이 들어가면 함수 아래쪽에서 출력이 나오는 것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은 주어진 텍스트 문장에 대해서 그게 긍정적인 문장인지 부정적인 문장인지를 결과값으로 제공하는 그런 함수라고 가정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힘들다 이렇게 입력값이 들어왔을 때 긍정이나 부정 둘 중에 하나로 모델은 결과를 내보내게 될 것이에요. 결국 이것이 함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또 헉 이걸 어째 뭐 이런 문장이 들어왔을 때도 그에 알맞는 적절한 긍정이나 부정 그 결과를 내보내게 되겠죠. 물론 이 함수로서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이 부분에 실제로 적용 가능한 모델은 굉장히 많을 것이에요. 전통적인 머신러닝 모델인 예를 들어 의사결정 트리라든지 딥러닝 모델이라든지 그 모델, 다양한 모델들을 이 함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모델을, 인공지능 모델을 함수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종의 입력이 들어왔을 때 그 각각의 입력에 대해서 어떤 아웃풋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럼 모델을 학습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니, 미분 얘기를 하다가 말고 갑자기 왜 모델 학습하는 얘기로 넘어가냐, 뜬금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본 영상은 인공지능 공부를 할 때 미분이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는지를 설명드린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인공지능 분야를 공부를 할 때 결국엔 그 모델을 학습을 시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미분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모델을 학습을 한다는 것은 결국 모델에게 데이터를 주면서 모델아, 이 데이터처럼 동작해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이 모델은 함수로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개념상 그렇게 그려 놓았고, 오른쪽엔 학습용 데이터입니다. 이 학습용 데이터로부터 모델이 배울 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지도학습 방식, supervised way라고도 하죠. supervised 방식으로 학습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겠고요. 그래서 이 학습용 데이터에 보시면 모델이 입력값으로 취해야 될 것들도 있고, 모델이 출력을 했으면, 이렇게 출력했으면 해 라는 그런 정답에 해당되는 출력값들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습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입력값, 대부분은 이제 벡터 형태일 것입니다. 입력값을
모델에게 주면 모델은 그 안에서 복잡복잡 뭔가 작업을 해서 어떤 결과값을 내게 될 것이에요. 이것을 모델이 결과로서 예측한 값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측값이라고 써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모델이 예측해낸 이 값과 학습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출력값, 이거는 정답이라고 그랬죠. 이 정답과 예측값이 항상 동일하겠습니까? 만약에 이 모델이 이 입력값을 취해서 내놓는 결과값, 이 예측값이 이 학습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출력값과 정답이죠, 이게. 그 정답과 비교를 했을 때 항상 그 정답과 동일한 값을 이미 출력하고 있다면 애초부터 이 모델은 학습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학습이 시작되는 그 초기 시점에는 이 모델이 내놓는 결과값, 예측값은 아마도 엉터리일 거예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정답과 비교를 했을 때 맞는 게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학습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이 모델이 이 정답 값을 더 잘 맞추길 이제 기대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려면, 그렇게 모델이 잘 학습되도록 하려면 결국 이 모델이 내놓는 예측값과 정답을 비교해서 뭐 맞췄으면 뭐 잘했다, 틀렸으면은 야 너 이거 틀렸어 라고 가르쳐주는 모종의 수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수단에 대해서는 본 영상의 뒷부분에서 얘기를 할 것인데요.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선 이 모델을 지금 다시 그려보았습니다. 이 모델 안쪽에 지금 이 사칙 연산이라든지 대소비교 등과 같은 연산자들을 이 안에 지금 그려놨는데요. 이 모델이 학습이 되는 그 과정 자체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그 부분이 있습니다. 모델이 동작하는 그 실체는 단순 사칙 연산이라든지 대소비교 등과 같은 그런 단순한 연산들의 나열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얘기하고 있으니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이 모델이 결국은 단순 연산들의 그 나열이기 때문에 이 입력값이 모델에 들어갈 때는 결국 numerical value, 숫자값의 형태로 대소비교가 가능한 숫자값의 형태로 들어가 주어야 합니다. 그럼 결국 이 안에서는 그 numerical value들, 숫자값을 가지고 지지고 볶고 한다는 것이 결국은 단순 연산의 나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그 결과값도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숫자값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컴퓨터, 계산기를 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뭔가 거창한 게 지금 수행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서는 결국은 단순 연산들의 나열이에요. 그리고 그 단순 연산들의 나열을 통해서 얻는 결과값도 당연히 숫자값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텍스트가 들어온다고 얘기는 했었습니다만 그 텍스트 데이터가 들어올 때 결국은 모종의 방식, 전처리 등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numerical value, 숫자값 형태로 바뀌어져서 들어와야 해요. 그리고 그 숫자값을 가지고 복잡 연산을 해서 나온 그 결과값도 또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는 것은 사람 몫이죠. 예를 들어 0이 튀어나오면 이거는 해당 문장이 긍정이라는 뜻이구나. 1이 튀어나오면 이거는 부정이라는 뜻이구나.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사람이 해석을 해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학습 데이터 안에 들어있었던 정답값, 출력값 있죠. 이 정답값도 이 모델이 생성해낸 그 결과값과 동일한 형태, 즉 숫자값 형태로 일단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비교를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걸 비교해서 맞았으면 잘했어요 하고 틀렸으면 너 이거 틀렸어 하고 알려줘야 되는데 맞았는지 틀렸는지 일단 판독하려면 두 개가 동일한 형태여야 비교가 가능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 모델을 F라고 지금부터 표기를 해 봅시다. 함수로 그림을 그려 놓았으니까 F라고 표기하는 것이 그다지 어색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오는 입력값들은 벡터로서 들어오게 될 것이고 X라고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4개가 지금 줄지어서 들어오고 있네요. 그러면 이로부터 생성되는 결과값은 F 괄호 X라고 표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냥 X라고만 표기를 하면은 이게 첫 번째 들어오는 녀석인지 마지막에 들어오는 네 번째 녀석인지 좀 확인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아래 첨자로 해서 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fx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첫 번째 들어왔던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이 내보낸 예측값, 결과값이에요. 숫자 값이죠, 결국에는. 그게 예를 들어 0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두 번째 녀석에 대해서는 0, 세 번째 녀석과 네 번째 녀석은 각각 1이 튀어나온 셈이죠. 그리고 이 모델이 생성해낸 그 예측값들과 비교할 대상은 학습 데이터에 들어있었던 정답값이죠. 그 정답을 y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답도 결국에는 4개가 존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각각의 그 x들에 대해서 정답도 이 학습용 데이터에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기할 때 아래 첨자로 해서 y1부터 y4까지 표기를 해 보았고요. 각각 0, 1, 0, 1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 모델이 생성해낸 예측값과 데이터 안에 들어있었던 정답값을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이 0과 0일 때에는 딱 봐도 이거는 맞춘 거죠. 그러니까 참 잘했어요 라고 스티커를 하나 붙여줄 수 있을 것 같고 0이고 여기는 1이니까 이건 다르죠? 틀렸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과 0 이것도 동일하게 틀렸을 것입니다. 1과 1 똑같으니까 이거는 또 참 잘했어요 스티커를 하나 붙여줄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잘 맞춘 케이스들, 잘 맞춘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스마일을 붙여줬고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울상 스티커를 붙여보았는데요. 이 결과물, 즉 예측값과 정답에 대해서 비교한 이 결과물을 모델에게 피드백을 해주어야겠죠. 모델에게 피드백을 해주어야 모델이 그걸 바탕으로 학습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어떻게 피드백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컴퓨터, 계산기를 사용하고 있고 모델도 결국 그 단순 연산, 계산하는 것들의 나열이기 때문에 이 비교 결과를, 이 비교한 결과물을 모종의 계산할 수 있는 형태, 즉 수식이라는 형태로 만들어 주어야 해요. 그럼 그 수식을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자, 이 예측값과 정답값이 다르다. 다른 경우에 대해서 페널티에 대한 양을 만약 표현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정답에서 예측값을 빼도록 하면 같은 경우에는 0이 나오고 다른 경우에는 보다시피 1에서 0을 빼면 1이 나오게 될 테니까요. 이 수식에서 아래 첨자로 되어 있는 i는 1부터 4까지 값을 가질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 i는 어떤 데이터에 대한 것인지를 지칭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i가 2인 경우, 즉 이 두 번째 데이터에 대한 경우에서는 이 페널티를 계산을 했을 때 1에서 0을 뺀 거니까 페널티가 1이구나 그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 i가 3일 때는 0에서 1을 빼게 되니까 페널티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죠. 그러므로 이 수식은 좀 불완전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식과 같이 정답에서 모델 예측값을 뺀 것을 제곱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차이값이 음수였든 양수였든 간에 제곱한 결과물은 항상 양수가 나올 테니까요. 이 위에 있는 수식에서 있었던 문제는 해결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i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계산했던 수식을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확장을 해본다면 이렇게 맨 아래에 있는 식과 같이 바뀔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대문자 n은 전체 데이터 개수가 되겠고요. 이 예시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4개이니까 이 n이 4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이 계산된 결과값을 다 누적을 하고 그것을 n빵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매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식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임의의 데이터에 대해서 페널티의 양, 얼마나 틀렸는지 그 페널티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 정의한 이런 수식을 가리켜서 로스 함수, 로스 펑션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을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는 형태로 확장된 이런 형태를 가리켜서 코스트 펑션, 코스트 함수라고 흔히들 부릅니다. 이 코스트 함수 수식, 이 수식의 경우에는 mean squared error라고도 알려져 있는 그런 수식이 되겠고요. 굉장히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이 코스트 펑션 안에 정규화를 위한 텀을 따로 두어서 사용을 하기도 하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정규화를 위한 텀 같은 경우에는 본 영상의 취지에서 좀 벗어나기 때문에 본 영상에서는 내용을 제외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은연중에 로스 함수, 코스트 함수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죠. 즉, 그 본 영상의 서두에서는 학습 데이터로부터 모델이 배워서 나오는 결과값이 있고, 그래서 이 모델을 함수라고 개념적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값과 학습 데이터 안에 있는 출력값, 정답값을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비교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수식으로 정리하다 보니 우리가 얻어내게 된 것이 바로 이 코스트 펑션인 것이죠. 그리고 이 코스트 펑션, 말 그대로 함수이니까 임의의 입력값이 들어왔을 때 결과값이 나오는 것으로 개념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 코스트 함수를 계산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이를테면 요 x 값은 학습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요 입력값 벡터를 의미하는 것이고, y라는 녀석은 학습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정답, 출력값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코스트 함수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 학습 데이터 자체가 입력과 출력쌍이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x와 y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서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코스트 값, 스칼라 밸류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이 코스트 값이 의미하는 것은 모델이 얼마나 틀렸나에 대해서 표현하는 값이 되겠고요. 모델이 많이 틀리면 틀릴수록 코스트 밸류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습 데이터에서 임의의 데이터 X가 들어오게 되면 그건 이 부분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 머신러닝, 딥러닝 모델을 지금 여기서 F니까요. 그 모델에 의해서 예측된 결과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결과값과 데이터 안에 들어있던 정답값, 그 정답값이 여기서 Y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것을 차이값을 얻어서 계산해낸 이 소위 말하는 페널티 값이었습니다. 이것을 총 누적하는 것이니까 더 많이 틀리면 틀렸을수록 코스트 값은 커지게 되겠죠. 따라서 결국 우리가 모델을 학습한다라는 것은 이 코스트 함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최소화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 이 왼쪽 그림과 같은 이런 그래프, 이런 함수는 미분을 공부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함수죠. 그리고 이런 함수가 주어질 때 밥 먹듯이 등장하는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일 거예요. 주어진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x값을 찾아라. 이 문제를 풀려면 해당 함수를 미분을 해서 기울기가 0이 되는 그 지점을 찾으면 되죠. 이와 유사하게 이 코스트 함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능한 한 최소화를 해야 된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스트 함수를 최소화해주는 그런 모델 파라미터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학습의 실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면 이 왼쪽에서는 이 함수에 대해서 최소화시켜주는 x값을 찾아라고 되어 있죠. 이 가로축이 x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오른쪽에서는 이 x를 찾아라. 여기 우리 수식 안에서도 x 있잖아요. x를 찾아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모델 파라미터를 찾아라라고 이렇게 제가 기술을 해 놓았습니다. 왼쪽 수식에서도 x가 등장하고 오른쪽 수식 우리 코스트 함수에서도 x가 등장하니까 이 두 녀석을 비슷한 성격의 것으로 여길 수가 있는데요. 이제 큰 오해입니다. 코스트 함수 내에서 이 x가 지칭하는 것은 데이터죠. i번째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는 상수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셔야 해요. 앞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자면
코스트 함수의 입력으로 들어오는 이 학습 데이터가 변할 수 있는 녀석입니까? 그렇지 않죠. 학습이 계속 진행되는 와중에서 그 과정에서 학습 데이터가 변화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학습 데이터는 처음 모습 그대로 동일하게 존재해 주어야 하고 변화해야 할 대상은 이 모델 안에 들어있는 파라미터 값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모델 파라미터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할 수가 있는데 이 앞장 슬라이드에서 모델을 이런 함수 모양으로 그렸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 안에 단순 연산들이 나열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이 모델의 입력으로 들어오는 건 데이터고요. 그 데이터가 벡터 형태로 보통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단순 연산을 취할 때 사용하는 어떤 변수들이 이 모델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수들을 가리켜서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사용한다고 가정을 할 경우 입력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맨 왼쪽 인풋 레이어에 해당되는 부분에 입력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 그림의 경우에는 x1부터 x3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한 개의 데이터가 세 개의 값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3디멘저널 벡터로서 한 개의 데이터가 표현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한 개의 데이터가 여기에 지금 들어오게 된 것인데 그 한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결국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곱하고 더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1과 w12를 곱하고 있고요. 또 그 똑같은 x1과 w22를 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곱하고 하고 나중에 또 다시 더해줍니다. 결국은 곱셈, 덧셈 등과 같은 단순 연산들이 나열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연산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W와 같은 이 녀석들은 이 모델이 갖고 있는 변수들이에요. 상수들이 아니고요. 변수입니다. 데이터가 왼쪽에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서 결과값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값을 가지고 진짜 정답하고 비교를 함으로써 결국에는 업데이트를 해주어야 할 대상, 즉 변화할 수 있는 수들, 변수들이 바로 이 모델이 갖고 있는 파라미터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의 모델과 같은 경우에는 W들과 이 B라고 표기되어 있는 B 녀석들을 다 포함해서 파라미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고요. 맨 왼쪽에 입력값으로 들어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죠. 데이터는 변하지 않는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fx라는 이 모델의 결과값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보다시피 많은 파라미터들, 많은 변수들이 사용이 되어서 계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산된 모델의 예측값과 정답을 비교해서 계산해내는 것이 이 코스트 밸류이기 때문에 이 코스트 함수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 과정은 이 왼쪽 그림과 같이 아주 단순하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즉 코스트 함수를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전체에서 최소값을 찾을 수 있는, 즉 글로벌 미니멈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데요. 전체에서 최소에 해당되는 부분을 항상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경우보다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세로축은 에러라고 되어 있는데 코스트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가로축은 파라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모델 파라미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보자면 모델 파라미터가 변화함에 따라서 그 코스트 값이 내려가는 곳, 그런 구간도 있는가 하면 올라가는 곳도 있고 내려가기도 하고 굉장히 그 모양이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머신러닝 모델의 종류에 따라서 그 코스트 함수의 모양이 이 왼쪽 그림과 같이 아주 아름다운 형태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아주 변화무쌍한 그런 코스트 함수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걸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코스트 펑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했고요. 그 코스트 펑션이 입력으로 취하는 것은 학습 데이터이고 그걸 통해서 코스트 밸류라는 것을 출력으로 제공을 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즉 모델 학습이라는 것의 실체는 결국 이 코스트 함수를 최소화하는 것이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코스트 함수를 최소화하는 모델의 파라미터들을 찾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첨언하자면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코스트 함수의 쉐입을 가진 모델의 경우에는 이 글로벌 미니멈, 그러니까 이 코스트 함수를 가장 최소화시킬 수 있는 위치를 찾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주변을 보았을 때 아마 얘가 그래도 그나마 좋은 것 같아 라는 소위 말하는 로컬 미니멈에 해당되는 위치를 찾기 위한 그런 알고리즘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했던 모델 학습에 대한 얘기에서 미분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트 함수가 정의되어 있을 때 이 코스트 함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이고, 그리고 그 최소화하는 모델 파라미터를 찾는 것이 바로 학습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어떻게 얻어지게 되느냐, 코스트 함수를 모델 파라미터에 대해서 편미분함으로써 그 최소값을 가지는 파라미터를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스트 함수의 쉐입이 이 왼쪽 그래프와 같이 아주 아름다운 경우에는 그 코스트를 최소화시켜주는 그 파라미터를 구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즉 글로벌 미니멈을 구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쉐입이 좀 복잡한 경우에는 글로벌 미니멈이 아니라 로컬 미니멈에 해당되는 파라미터 값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